최근 우리 사회 복지 현장에서는 복지병, 즉 재정 낭비라는 비판과 공공성 강화라는 가치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문제를 두고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사회복지정책과 지방자치의 균형점을 제시해온 이미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른 푸르른 어린이날인데 네. 푸르를까요? 그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 같으신데 네. 복지 전반적인 실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미디어랑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런가 네. 제가 클 때만 해도 예. 골목에 막 왁자지껄 애들이 좀 맞기는 했어도 뭐 의례거. 네. 근데 저는 뭐 코올리게 시절에 재밌었거든요. 친구들 그렇게 막 엄청 맞거나 그런 친구들 그렇게 못 본 것 같고요. 골목 어기어기에 막 학대받거나 막 굶는 애들 그렇게 많았나? 그때가 지금보다 더 못 살았던 것 같은데. 아, 그쵸. 우리 예, 응팔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응답하라.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보다 먹을 것도 좀 덜 했던 것 같고 더 못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또 행복했지 않았나? 그 어린이날도 막 엄청 우리 기대했고 운동회 대학별에서 운동 연습 열심히 했잖아요 또. 그래도 행복했고 어린이날 엄청 기대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도 결국 이제 어른이 되죠. 네. 그런데 어른이 돼서 어떤 삶을 사느냐의 그 세대 반복이 현실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다 같이 이 정도면 행복하고 이 정도면 소소하고 이 정도 가졌으면 괜찮아라는 마인드였다면 점점 더 많은 것을 갖고 오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못 갖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못 갖는 사람은 머물러 있고 갖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이런 문제들이 그런 맞아요. 분위기를 만든 게 아닌가. 네팔이 가장 행복한 맞습니다. 국가라 그랬잖아요. 예. 핸드폰이 들어간 순간 거기도 이제 그 행복 지수가 훅 떨어졌다 깨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예. 그래서 이 미디어랑 인터넷이 정말 잘 쓰면 괜찮은데 저는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사회법 이 진짜 아동 이제 자립준비 청년까지 아동에부터 시작해서 자립준비 청년까지 모든 논문을 한번 다 이제 투고도 하고 다 네. 했는데요. 제가 이제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동복지법 최초에 그 도가니 아시죠? 예. 공유 나오고 난리 났었던 그게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을 시작했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회법으로 이제 한 발을 들이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때 했던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하면서 아동학대특례법이랑 아동빈곤법이 제정이 됐어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이 사회법하고 인연이 시작됐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거의 한 15년 넘었는데 달라졌나 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전히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이랑 아동 빈곤율 격차는 여전하고 더 심화되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학계 출산율이 여전히 세계 최저고. 그래서 기회 평등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나? 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우리 아이들에게 든든한 사다리가 되고 있나? 아니면 그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 않은지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등골 브레이크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때도 이제 방송인 아나운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근데 네. 그 이면을 들여다봤더니 특정 점퍼를 입어야만 되는 현실이 사줘야만 되는 부모의 압박으로 돌아가는 상황. 네. 그러니까 이미 그게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입지 못하면은 자녀도 부모도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프레임은 누가 설정했는지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잘 사는 아이들도 12시 넘어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대치동에서 공부를 하는 거 과연 그게 행복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게 누구의 만족인지 사실 이게 뭐 이건 뭐 이 얘기하고 좀 상관이 없긴 한데 네. 저희 아들이 저희 오빠가
의사인데 예. 무슨 말 하다가 고등학교 때 예.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의대를 가야 되냐 고3 이제 과를 정할 때 그래서 왜 의대를 가고 싶은 삼촌이 의사니까. 예 그랬더니 삼촌이 우리는 외과가 없다더라 우리 집은 외과가 없다 그래서 하나 비었으니까 그걸 예, 네가 채워라는 막 부담 가는 거야? 약간 그래서 너 외과를 의사를 하고 싶어? 막 그런 사명감이 있어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엄마가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갈게. 넌 하고 싶어? 너는 내가 봤을 땐 의대머리는 아닌 것 같고. 팩트 폭격이잖아. 그렇게 그랬더니 어이가 없이 쳐다보는데 근데 전 사실은 예. 네모난 하얀 건물 안에 20대 찬란한 청춘이 거기 있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그 사명감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사명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오랜 투병을 하셨고 떠나셨지만 그 과정에서 병원을 정말 오래 머물렀거든요. 네. 평생 갔던 것보다 10배는 머물렀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제 그 의사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지금 공공의료 이제 이런 얘기 한참 하두잖아요. 이 연계해서 그래서 이제 항상 나오는 게 공공병 이제 복지병 우리 공공 서비스 혁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이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치가 사회 합의 없이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도한 지출이다. 뭐 근로요역을 저해한다 이런 얘기랑 사실 우리나라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OECD 평균이 한 21%예요. 공공부문 지출이 예. 우리나라는 한 15에서 한 16% 정도 돼요. 그러면 OECD 평균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성 강화를 외치는데 저희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금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든요. 네. 뭐 임금은 공공재 사회 임금은 민간에다 의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저히 그 사회 복무 이제 사회 서비스를 이제 하는 종사자 임금은 터무니없이 낮아요. 그러니까 뭐 1, 2년 차는 막 너무 낮으니까 근데 막 이제 업무 강도는 세니까 이직률은 높고 전문성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임금 테이블을 표준 임금 테이블에 강제적으로 넣고 해야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복지 체감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서비스 질은 낮춰지고 그건 결국은 서비스 제공받는 소비자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그냥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심각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복지의 민영화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민영화를 하게 되면 민영화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자꾸 이제 요즘에 제가 질문 잘 안 하잖아요. 네. 아시죠? 하시려고요? 네. 뭐 하시려고요? 네. 민영화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세요? 부실. 부실 좋은 점도 있긴 하잖아요. 네, 사실은. 부실, 방만. 뭐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기업의 최대 목적은 이윤 추구잖아요. 그렇죠. 이윤을 추구하려면 인건비를 줄여야죠. 그렇죠. 최대 투자를 해서 최대로 회수를 해야 되면 내가 조금 투자하고 최대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인건비를 줄이려면 우리가 왜 OEM하고 외국으로 막 나가는 이유가 싼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 싼 노동력 들여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민영화도 과연 우리가 이렇게 뭘 만들어 놓지 않고 민영화 하는 거는 사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 앞서서 이제 너무 일반화일 수 있으니까 경계하면서도 의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직업 윤리적 측면에 보면 직업이 좀 가치 있는 직업이 되려면 일단 보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가 돈이거든요. 네네네. 적당한 그 대가가 주어져야 힘들어도 못마땅해도 싫어도 어느 정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건데 이 복지 분야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의사와의 차이점이라고 좀 봅니다. 네. 사실 의사가 뭐 엄청나게 돈을 번다는 게 아니고 그런 힘들고 고됨과 사명과 보람을 느끼는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거 하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하려는 사람이 있고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복지 민영화의 그들이라고 하는 게 크라임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네. 크라임 이펙트가 이제 비명이라는 거잖아요. 음. 주로 어디서 비명이 나올까요? 뭐 업무적으로 말단에서부터 비명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선 그런데 네.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음. 그러니까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응급실 가면 누가 이제 아픈 사람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영화가 되면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체중증 환자나 그리고 뭐 수익이 나지 않는 분야는 그쵸. 더 예. 고통이 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체빈곤증 아니면 오지의 네, 빈곤증은 네.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골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제일 처음에 사회서비스원 출연하고 나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체중증 장애 이 서비스를 다들 기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그거 하자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가려고 하잖아요. 원래 그거 하자고 시작했던데 공공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복지의 본질은 보편성은 뭐 안 되고 지불 능력에 따라 삶의 질은 뭐 훼손될 수밖에 없으니까 복지의 양극화 할 수밖에 없죠. 공공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럼 결국 시장의 실패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스웨덴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 사회는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희가 그 사회 서비스원 얘기를 그때도 했습니다만 국가 책임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조금 푸시가 돼서 마지못해서라도 여기까지는 해줘야 되는 건가? 네. 예, 이런 고민으로 가는 거죠. 국가는 최후의 마지노선이어야 돼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네. 예. 그래서 저는 네, 이 말하면 이제 막 댓글 얼마나 달릴지. 최근에 또 이제 그 선거 국면이라 네, 현장에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껄끄러우시죠? 예, 많이 껄끄럽기도 하고 이게 뭐가 뭐 어떤 조직이든 공공기관이 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화될 때까지는 뭐 종사자들 처우 개선도 좋고 노조도 좋은데 뭐가 시스템이 좀 세팅이 될 때까지는 이게 조금 노조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뭐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노조가 들어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 좀 우려를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서비스를 제공해보고 이제 이걸 좀 조절해 가고 나서 이제 들어와서 종사자 처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시작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부터 그런 논의게 하다 보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전 그랬습니다. 예. 좀 예민한 부분이고 네. 거기까지 뭐 정리를 하셔도 네.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이상적이지만 그렇다면 왜 자꾸 이렇게 대립점만 들여다보느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석은 전혀 없는 건가? 있어요. 있어요? 예, 강원도에 지금. 강원도 있습니다. 네, 강원도 멀지 않은 곳에 네, 있네요. 네, 있어요. 해외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회적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 물어보면 대답하실래요? 공유 경제 뭐 이런 개념 아닙니까? 예. 공유 경제랑 조금 다른데 사회적 경제는 개인의 경제라는 게 이익 추구잖아요. 개인의 이익도 추구하면서 공공의 이익도 같이 추구하는 게 사회적 경제거든요. 예, 사회적 경제 기반으로 해서 공공과 민간이 결합한 아주 독특한 성공적인 사례예요. 근데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구석이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잠깐 들었거든요. 너무 근데, 좀 이상적인 얘기라 네,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게 그 원주 사례가 가장 민간 성공한 민간 거버넌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이제 원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요. 시민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돌봄 서비스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리 위주의 민간을 확대하고 있지만 경직제 이제 공공 운영을 이제 단점을 극복한 사례로 이게 3섹터 모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역 사회 통합 돌보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라 그러잖아요. 우리 많이 커뮤니티 케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뭐 가장 이상적인 거버넌스죠. 그럼 이게 저희가 궁금해지는 게 원주 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게 협동조합이라는 의미에서 특정 어떤 주체되는 자본이나 개인이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개념이잖아요. 시민의 자본으로. 그럼 그게 처음에는 우리 이런 거 만들어 보자 해갖고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시작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잘 됐죠. 그래서 공공들이 들어가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아직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서울에도 광진구
제가 사는 동네. 네네, 광진구. 거기에 그 여기 의료 협동 조합 같은 예예예. 그 건강 제가 그 모델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 돌봄 의료 뭐 선생님 뭐 나의 닥터 주치 뭐 이런 거 저 있거든요.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모델일 수 음. 있어요. 충분히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런데 이게 태동을 하는 어떤 구심점이 그러니까 핵이 있어야 된다는 네, 단점이 네.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계속 이제 그렇죠. 예. 뭐 이제 작은 이제 그 소사이어티에서 계속 이제 회의도 하고 그게 이제 어떤 경제적인 이득과는 전혀 별개로 나의 어떤 소명이 없으면은 누가 네. 이렇게 끌어안을 것이냐, 네. 그 무게를 짊어질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게 근데 문제인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이제 노력하면. 네. 예. 그래서 광진구 말씀하셔서 제가 언뜻 드는 건데 재개발 재건축 열풍이잖아요. 네. 이제 그게 돈이 되고 아파트를 받는 순간 우리는 로또야 아마 이런 개념 때문에 그 조합 설립하려는 분들은 그렇게 많아요 사방에. 제가 한때 네. 아파트가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골목이 옛날 우리 클 때는 한 마을이 이제 돌목이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아파트 문화니까 아파트 한 동이 하나의 마을이 커뮤니티예요. 하나의 네. 마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층은 필로티 잘 안 쓰잖아요. 네. 거기에 공유 거실, 공유 부엌을 하나 만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양로원처럼. 예, 약간 그래서 놀이방처럼. 예,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보람 일자리처럼 책 읽어주는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내려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공공에서 이렇게 좀 교육을 네. 하시고 하고 그렇게 가려면 이제 내려오면서 아이도 맡기고 아이들이 이렇게 왜 출퇴근하면 얼마나 또 좋아요. 어디 멀리 안 가고 그러면 잠깐 유치원 차 기다리면서 거기 잠깐 갔다가 엄마들은 그러면은 막 종종거리지도 않아도 되고 저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얘기를 한번 했는데 네. 아직 뭐 예. 제가 편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남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강남 엄마들은 아마 아이를 그렇게 두는 것 자체에 대한 예, 의견을 불안 네. 요소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인증만 해주면 뭐 요즘 그렇죠. 그게 똑똑한- 이제 정책적인 뒷받침이 예, 돼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에요. 똑똑하신 분 되게 많거든요. 은행에서 근무하고 뭐 학위도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런 전문가들도 많아서 뭐 인생 산모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활용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얘기했던 그 원주 사례나 네. 저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런 동단위의 커뮤니티와 마을 얘기 네.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노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지금 엿보입니까? 그럼요. 요즘 이제 복지는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핵심은 전략적 거버넌스거든요. 네. 그 조정 경기 아시죠? 그 이제 조정수가 이제 북치고 조정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노젓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시에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죠. 앞에서 예. 그러니까 그 과거는 국가가 이제 모든 걸 다 주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정 경기처럼 국가는 조정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스티어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지자체 그 민간에서는 실제로 서비스 전달을 하는 이제 로잉을 하는 거예요. 민간의 전문성이라든지 유연성을 활용하는 구조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그게 이제 원주에 있는 원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모델인 거예요. 이게 저기 3섹터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 되는 거죠. 이게 맨 땅에 헤딩한다라고 생각하면 뭐 아무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두고 네, 한번 네. 해보라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 간료주의는 이게 왜냐하면 결제 라인이 있어서 경직성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3섹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결정 과정이 약간 유연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정말 이용자의 세밀한 욕구를 하는 요즘 따뜻한 복지 네. 가능하죠. 요즘에 그 지방선거 때문에 바쁘다는 말씀 네. 하셨는데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 균형 복지 네, 이게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그 지역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근데 표심에는 도움이 되죠.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지자체 예. 보도블록 뜨는 예산도 없는데 그 매칭 때문에 예? 사실은 복지의 핵심은 사회적 투자거든요. 예. 아니 국가랑 하는 매칭 예산 때문에 보도블록 뜨는 예산도 없으면 결국
아이 돌봄을 통해서 부모의 경제 활동을 돕고 노인 돌봄을 통해서 가족 간병 부담을 들어두는 게 이 공약의 핵심 아닌가요? 네. 소비적인 지출, 단순한 소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이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 맞춤형 복지 체계가 잘 돼야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 사회 활력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지역 발전의 정책이자 표심 잡는 핵심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명 교수님을 많은 그 선거 현장에서 모시려고 앞다투어서 그래서 너무 힘드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일단 예산을 복지 이게 네. 복지만 아는 분들은 많은데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이제 어쨌든 수장이 되려고 나선 후보들을 현장에서 보시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뭐가 필요해, 어떻게 해 이런 조언들을 하십니까? 해야죠.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예. 저는 무조건 저번에 봐달라고 하니 차등 보조율 꼭, 네. 예, 꼭 이제 맨날 얘기하는데 예. 이번에는 이건 정말 공약사항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강력하게 국가에서 안 해도 지방자치단체장 수장들이 광역단체장도 차등 보조율 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제 이거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법제화 최우선 과제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고사업은 지자체 재정 자립도하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매칭하잖아요. 근데 노인이 많은 지역이 있고 아동이 많은 지역이 있고 다문화 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자체마다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럼 지역에 따른 특성을 이게 놔야죠. 복지도라 그러거든요. 예. 그런 매핑을 넣어야죠. 알겠습니다. 복지 민영화의 명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다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맛보기로 봤고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는 것 자체는 좀 고무적인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장으로 나서는 후보군들 그리고 이를 선택하는 유권자들 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